안녕하세요. 돌아온 레베카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에 또 제가 이렇게 또 작품 하나를 또 소개를 해드리게 됐는데요. 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완전 흥행 폭발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제가 이상하게 왜 이 작품에 꽂혔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섀도우인데요. 우리 두 분 다 보셨나요? 못 아직 못 봤습니다. 보셨구나. 그러면은 제가 오늘 최대한 스포일러는 자제하면서 그 공연을 막 보러 가시고 싶은 마음이 뿜뿜 들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섀도우도 사실은 저기 쇼케이스를 했거든요. 섀도우 쇼케이스를 했는데 이 작품이 이제 블루 스테이지에서 만든 작품입니다. 블루 스테이지는 다 아시는 것처럼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2013년부터 제작해 오고 있는 한국의 이제 뭐 대표적인 메이저 제작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번에 그 에비타도 제작하죠, 이제. 네, 에비타도 네,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오는 와, 지금 이거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웨스트엔드에서 에비타 공연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 에비타 하면은 잠깐 또 이렇게 약간 곁길로 새는 얘기지만은 에비타에서 가장 유명한 넘버는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그죠. 돈 음, 크루소미 아르헨티나잖아요. 뭐 에비타 모르시는 분들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웨스트엔드 버전이 그 돈 크라이 포미 아르헨티나만 극장 밖에서 하죠. 네. 네. 그래서 그 시점에 딱 극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행인들은 그 장면을 무료로 보는 거예요. 무료로 보고 객석에 있는 관객들은 어떻게 하냐면 영상으로 봅니다. 그 순간을. 그래서 어떤 관객들은 아니 이거 보려고 우리가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들어왔는데 이거 우리 영상으로 봐? 이런 관객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연출이 굉장히 멋지다고 하죠. 저 진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대하고 영상 어법을 같이 쓰면서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죠. 에바 페론이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방식인 거예요. 진짜 이게. 저는 너무 똑똑한 연출이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에비타는 광림에서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연출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밖으로 통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은데, 예, 지금 웨스트엔드에서는 요 연출 때문에 아주 절찬리에 공연되고 있다. 요거를 잠깐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 스테이지는 이 지저스 그리고 에비타를 제작하는 곳이고 처음으로 창작 뮤지컬을 이번에 선보였죠. 2025년에. 근데 지금 이 작품이 이제 베가마트홀에서 공연이 되고 있는데요. 베가마트홀도 큰 극장은 아니죠. 420석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중극장이 보통 우리가 500석 정도로 얘기하기 때문에 중극장에 가까운 소극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죠? 300에서 500석 정도 되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극장 규모도 되게 작고 그리고 배우도 딱 두 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블루 스테이지에서 공연했던 그 공연 사이즈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공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창작 뮤지컬이고요. 처음으로 작은 규모의 창작 뮤지컬을 이번에 올리셨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저는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지점이 많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렇게 라이선스 공연을 굉장히 잘 해오고 계시는 제작사에서는 창작에 도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는 노하우가 없잖아요. 창작에 대한 노하우가. 그래서 하고 싶어도 되게 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라이선스 공연을 잘 해오셨기 때문에 그 회사의 브랜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창작을 했을 때 과연 이 브랜드에 잘 맞아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저는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대성공입니다. 블루 스테이지는 감각이 정말 좋다. 예, 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총차를 봤는데요. 이 작품이 이제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그 쇼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냥 스탠딩으로 했어요. 공연을 스탠딩으로 하고, 그냥 쫙 넘버만 부르는 건데, 이게 이제 락 뮤지컬이기 때문에 약간 락 페스티벌에 했던 콘서트처럼 관객들을 쫙 스탠딩으로 세우고, 막 넘버를 부르는 그런 공연을 했어요. 제가 이제 갈 수 있었는데, 제가 강의 때문에 못 갔어요. 놓쳤거든요. 너무 아쉬웠는데. 근데 그때 이미 관객들이 와, 이거 뭐야? 이랬어요. 이미 쇼케이스 공연부터 끝내준다. 왜냐면 넘버가 너무 좋다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본 공연이 기대됐던 그런 이제 신작 그 쇼케이스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총첫에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야, 아니, 오랜만에 이렇게 모든 컨셉을 딱딱딱 맞춘 창작 뮤지컬이 나왔네였어요. 첫 음, 번째는 음악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음악이 너무 좋은데, 이 음악을 작곡을 누가 하셨어요? 작곡을 앤디 로닌슨이라는 분이 했어요. 앤디 로닌슨. 근데 이 앤디 로닌슨은 이제 한국인 당연히 아니고 브로드에서 활동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앤디 로닌슨 자체가 극작과 작곡을 같이 해요. 그 저는 이게 되게 포인트라고 봤어요. 음악이 왜 이렇게 좋지?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드라마랑 완전 한 덩어리로 움직인답니다. 그러니까 음악만 들리는 게 아니고 드라마랑 한 덩어리로 움직여서 그냥 뮤지컬이 원래부터 이렇게 탄생된 것 같은 느낌. 드라마랑 음악 사이에 전혀 어떤 이 씬이 없는 거죠, 씬. 이 사이에 어떤 경계선이 잘 안 보일 때 저는 그때 음악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딱 그래요. 네. 근데 왜 그랬을까를 찾아보니 앤디 루니슨이 그러니까 극작과 작곡을 같이 하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제 음, 좀 다르구나.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윌 에런슨이죠. 예, 윌 에런슨도 극작과 작곡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음악이 흐르는 것을 이제 그 극의 구조로 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작곡가인 것입니다. 근데 앤디 로닌슨도 마찬가지의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잘 보면 이게 이제 락 뮤지컬은 맞아요. 락 뮤지컬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막 익스페리멘탈 락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락을 실험적인 차원에서 쓰는 넘버도 있어요. 넘버가 꽤 많은데 되게 거친 소리. 아주 정말 막 그 드럼 사운드 일렉 드럼 사운드 크게 내면서 막 징징징 이런 사운드 내면서 굉장히 이 신디사이저도 막 뭔가 이렇게 스크래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으로 가는 그런 넘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넘버만 있는 게 아니라 발라드도 있고 팝도 있고 락을 발라드 락을 하고 팝 락을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락을 자유자재로 써요. 작품 안에서. 그냥 거친 락만 있는 게 아니라 드라마에 맞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락을 쓰기도 하고 아주 센 팝으로 락을 섞기도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귀가 너무 즐거워요. 공연을 보는데 귀가 너무 즐겁고 그리고 이제 모든 넘버에 뭐가 있냐면 훅이 있습니다. 명확한 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넘버가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넘버 중에 You and I라는 넘버가 있는데 You and I 이런 훅이 있거든요. 이게 반복돼요, 계속. 근데 음, 저는 이 You and I 이것만 딱 들으면 뭐가 떠올리냐면 두 사도세자하고 영조가 막 음, 이렇게 알콩달콩 하면서 노는 구간이 머릿속에 쫙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넘버로 드라마가 그냥 바로바로 채워집니다. 제 머리 안에. 그러니까 이게 넘버하고 드라마가 그냥 한 흐름으로 한 덩어리로 굉장히 잘 굴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체감이 너무 대단했고 그리고 이 넘버의 베리에이션이 너무 좋았고 우리 조이님이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락 뮤지컬 어렵다. 그 이유는 흐름을 만들기가 어려워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흐름을 완벽하게 만듭니다. 음악으로. 이게 저는 가장 좋았던 포인트였어요. 예, 그래서 음, 이게 음악이 좋니 드라마가 좋니라고 저한테 물으면 저는 그냥 100% 음악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음악이 정말 너무 완성적입니다. 그리고 그냥 음악만 공연 밖에서 불러도 정말 모자람이 없는 그런 음악들로 꽉 채워져 있다. 그래서 저는 음악 들으러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습니다. 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품의 아이디어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세조하고 영조의 이야기죠. 사도세자는 다 알잖아요, 우리. 어떤 분이죠? 사도세자가? 비극이죠. 또라이죠. 네, 또라이. 그러니까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영조가 어떻게 했냐면은 죽이잖아요, 뒤주에 가둬서.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학부로서 가지는 생각은 항상 이 사도세자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저렇게 앞서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이게 멘탈이 저렇게 바사삭 돼가지고 정말 사람도 되게 많이 죽였어요. 막 이렇게 옷 입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막 이 의복을 입는 거부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자기 의복을 입혀주는 뭐 무술이부터 시작해서 막 궁녀 뭐 다 죽이고 그 목을 댕강 해가지고 그 목을 이렇게 막 그 우리 회경공 씨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약간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개인적인 비극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영조가 결국에는 막 이런 개인적인 너무나 안 좋은 상태가 강화되니까 영조가 결국 뒤주에 이제 가둬가지고 죽이게 되고 안에 죽게 되죠. 근데 그 뒤주에 죽었던 때가 7월이었습니다. 7월. 그러면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영조와 사도세자에 대한 책을 근래 한 권을 읽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되게 뚱뚱했대요, 사도세자가. 그러니까 운동을 어, 싫어했다고 합니다. 예, 운동을 싫어해서 그리고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되게 뚱뚱했대요. 그래서 뒤주에 몸이 꽉 찼대요. 뒤주에 몸이 꽉 차고 그리고 여름이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뒤주 안에서.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처음에는 디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음식 넣어줬어요. 물 넣어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걸려가지고 디주를 꽁꽁꽁 막 다 막 완전히 막 밀봉하듯이 이거를 해놔서 영조가 그렇게 하라고 이제 사명을 내린 거죠. 근데 밀봉을 해서 결국에는 뭐 완전히 그냥 아사해버린 거죠. 그 안에서. 얼마나 더웠을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참 진짜 되게 이거 진짜 비극이다. 되게 공포스러운 비극이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너무 짠한 거예요. 안타깝고 너무 짠한 거예요. 영조는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었잖아요. 자기 엄마가 이제 비차원 신분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 장희빈의 소생이었던 경종, 자기 형, 굉장히 이제 재위 기간이 아주 짧은데, 경종이 이제 그 왕위에 올라서 계속 영조를 지켜주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영조가 너무 자기 지위가 너무 불안하니까, 이 경종이 자기 형인데 제발 좀 자기를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속 지내다가, 형이 계속 왕위에 잘 안전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가, 그걸 이제 넘어서게 되거든요. 경종이 이제 죽고 하면서 이제 넘어서게 되는데 뭐 일설로는 영조가 경종을 죽였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 설이 있어요. 형을 이제 뛰어넘으려고 하는 뭐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어쨌든 영조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정치적으로 입지가 약한 존재였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엄청난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었던 영조가 자기 아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준 거예요. 넌 어렸을 때부터 똑똑해야 돼. 넌 정말 좋은 음, 성분이 돼야 돼. 왕이 돼야 돼.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줬다고 합니다, 진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도세자가 조금이라도 의복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면 모든 대신들 앞에서 그렇게 디스를 했대요. 뭐라고 했대요? 너 옷 똑바로 입어라. 거기 왜 깃이 잘못됐냐?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렇게 화를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의복에 대한 거부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한테 사랑을 정말 받고 싶지만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도세자가 점점 미쳐가고 그리고 그런 미쳐가는 사도세자를 본 영조의 마음은 더 꺼져가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사도세자가 뒤를 갇히기 전에 이제 약간 모반을 꾀했거든요. 영조를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로. 그쵸. 그래서 이제 그게 결정적으로 트리거가 돼가지고 이 뒤지에 갇혀지게 되는데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더라도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사도세자와 영조의 이 관계는 그냥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까지 아빠가 아들을 꼭 죽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니, 아팠어요, 사실은. 그게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저는 그러니까요. 그게 제정신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요. 죽이는 방법도 사실 그냥 이렇게 목으로 그냥 벨 수도 있잖아요. 그러서도 안 되지만, 음. 거기에 가두고 그런 걸 했다라는 건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네, 근데 기주에 가둬서 죽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조한테 이게 그 왕위가 승계되려면 이거를 자연적으로 얘가 죽는 방식을 택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가 만약에 반역을 해서 반역죄로 아, 죽으면 정조한테 이게 왕위가 이제 계승이 안 되는 거예요. 반역자의 자식이 되니까. 잔인하다. 네, 새끼가 다 그냥 죽어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정조도 당연히. 근데 정조는 너무 똑똑한 손자니까 얘를 지켜줘야 되니, 얘가 자연사한 것처럼 꾸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게 안타까웠는데, 이 작품도 바로 이 지점을 주목했어요. 왜 죽였을까? 도대체 영조가 사도세자를,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비극적인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이제 뭐랄까요, 일종의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한국인의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전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말하자면 역사적인 상황 안에서 아들을 죽인 왕을 한국은 갖고 있다. 이게 계속 대중문화 콘텐츠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소스잖아요, 이게. 그래서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굉장히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소스 자체는 역사적 소스인데 이번에 섀도우에서 이거를 정면으로 다룬 겁니다.